지금 경제 성장 전망을 보면 다 달라졌어요. 최악의 상황에서 경기적인 측면은 계속적으로 안정적인 구간으로 바뀌면서 시장에서의 판단이라든지 전망 자체가 뒤집어졌다고 보는 거죠. 오랜만에 뵙게 됐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되게 중요한 변곡점에 있어서 많은 생각들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변곡점이요. 뭐 힌트만 좀 주시고 간다면 사야 될 때다. 지금 사야 할 때다. 그래서 오늘 주제도 3분기 중 코스피 2800선 돌파 시도 예상, 펀더메탈을 이기는 악재는 없다. 그럼 이제 오늘 이제 요 강연 자료 들어보기 전에 제 질문부터 시작드리면 그동안 이제 7, 8월에 코스피가 상승할 것으로 상승 이어갈 것이라고 해주셨는데 최근 또 대내 불확실성 불거지면서 2500 또 초반까지 좀 내려왔죠. 악재도 많은 것 같은데 상승세 이어갈 수 있을까요? 제가 요즘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제가 요 그림을 많이 보여드리는데 이 그림은 제가 코로나 때 4월 7일 날 작성했던 자료에도 있었던 거거든요. 악재가 없는 시장은 없죠. 그렇죠. 호재가 없는 시장도 없고 호재와 악재 사이에서 어떤 쪽이 힘이 센가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이 결정되는데 호재가 소멸돼야지 시장이 올라가나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코로나 최근 2만 명 또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코로나 안 없어졌는데 시장은 잘 가고 있잖아요. 악재는 항상 있고 호재도 항상 있는데 악재가 아무리 큰 악재가 있다 하더라도 가격 조정이든 기간 조정이든 거치게 된다면 그 무게감이나 영향력이 작아질 수밖에 없겠죠. 반대로 호재가 아무리 미약하다 하더라도 이게 하나둘 쌓여서 변화의 시작들이 보여지게 된다면 이 무게감이 역전되는 거다.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통해서 3월 말에 코스피가 바닥을 찍고 반등하기 시작했는데 악재가 너무나도 큰 악재가 들어온 건 맞는데 코스피가 1500을 깨는 급격한 급락세를 통해서 가격으로 좀 반영을 했다. 그래서 무게감이 줄어들었고 여러 나라들이 정책을 펼쳤던 것들, 부양 정책들이 무게감이 커지면서 이게 상승 쪽으로 가는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동안 악재는 뭐 경기, 물가, 금리 인상, 뭐 부채 이슈, 최근 한국도 불거지고 있는 것들, 금융권 불안, 부동산 경기 뭐 좋아질 거야 라는 기대는 있었지만 악재들이 굉장히 많았죠. 자, 근데 이 악재들을 하나씩 생각을 해보시면은 최근에 불거진 건가 아니면은 그동안 있었던 게 최근 수면 위로 올라온 건가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경기 부분은 뭐 오히려 좀 최근 들어서 미국은 경기 침체가 없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물가 상승도 물가는 떨어지고 있는데 굉장히 떨어지는 속도가 더디다. 금리 인상도 한두 번 더 할 수 있다. 뭐 더 사이클을 가는 게 아니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부동산이나 금융권 불안이 이슈가 있는데 이것 또한 3월 달에 실리콘밸리뱅크 파산으로 시작되면서 아직까지 수면 위에 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악재들이 그동안 3월, 4월, 5월, 6월, 7월까지 오면서 시장에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새로운 악재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악재들이 그동안에는 시장에 녹아들어가면서 이 무게감이 점점 줄어들었고 최근 나타나는 긍정적인 변화들은 미국 경기 괜찮다. 미국 경기 침체 없다. 한국 OECD 경기 선행지수 계속적으로 올라간다. 12개월 선행 EPS 상승하고 수출 개선되고 있고 무역 수지 흑자 전환. 자, 여기 보여드린 그림들은 최근에 나타나는 새로운 변화들이에요. 어디에 반응을 할까라고 봤을 땐 저는 호재 쪽에 좀 반응을 할 거라고 보고 있고 또 여기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경기, 실적, 수출, 펀더멘탈적인 변수들이 많거든요. 제목에서 보셨던 것처럼 펀더멘탈을 이기는 악재는 없다. 이 악재들 또한 뭐 어떻게 본다면은 시장의 불안감들을 자극하고 추후 경기의 불안정한 요인들이 될 수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변화되는 호재들이 좀 더 무게감이 커져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좀 단기 조정은 있다 하더라도 시장이 무너지는 그림이라기보다는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정도로 보고 있어서 사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악재와 호재 둘 다 없는 시장은 없는데 없죠. 악재는 굉장히 시장이 이제 많이 반영이 되었고 좀 시장이 익숙해졌기 때문에 지금 호재의 무게가 더 크다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근데 최근에는 조정을 받았잖아요. 최근 조정 이유는요 그러면? 일단은 요 그림을 보시면 좀 해석이 어려워요. 위에 왼쪽을 보시면은 이게 채권금리거든요. 2년물 채권금리는 계속 올랐습니다. 왜냐면은 추가적으로 연내 2번 금리 인상할 수 있다는 확률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면서 단기 금리는 오르다가 자 밑에 보시는 파란색 10년물 금리가 팡 튀면서 시장이 확 꺾여버렸거든요. 아마도 10년물이 급반등을 한 것은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도 좀 일정 부분 있긴 하겠지만 국채 발행이 많아지면서 나타난 현상인 것 같아요. 부채한도 협상 이후에 국채 발행이 좀 많아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수급적인 요인에 의해서 반등을 했고 시장의 불안 요인들 특히 최근 미국 증시를 끌어올렸던 게 나스닥이잖아요.
고밸류에 대한 논란들이 가세하면서 시장이 조금은 변동성이 커졌다라고 보고 있고, 그와 맞물려서 한국 증시도 2650이라는 단기 밸류에이션 부담에서 외국인 매물 소화 과정이 나타나다 보니까 시장이 좀 밀려났다 정도로 평가하는 거지, 경기가 안 좋아져서 아니면은 뭐 수출이 나빠져서 기업 이익이 나빠져서는 아니다. 그 가격 변수 그리고 심리적인 불안 요인들이 시장을 좀 흔들어 놨다 정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팀장님 말씀 조정받을 자리에서 조정받았다라는 건데, 그럼 이제 중요한 건 이 조정이 앞으로도 이어지는 건지 아니면 이제 끝난 건지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은 제가 보는 것은 미국 증시는 조금 쉬거나 아니면은 강하게 올라오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은 미국이 그동안 너무 강했거든요. 특히 위에 그림을 보시면 선진국 증시가 5월, 6월, 7월 초반까지만 해도 계속적으로 올라갔죠. 나스닥이 주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면에 밑에 보시면 신흥 아시아는 거의 바닥권이었어요. 특히 중국 상해 종합지수가 거의 연초 이후 오른 게 거의 없을 정도로 머물러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7, 8월 달에는 미국 증시는 급락을 한다는 게 아니라 좀 내려온 레벨에서 좀 박스권 등락 정도, 그동안 부진했던 신흥 아시아, 중국, 한국 같은 경우는 먼저 조정을 받은 데 따른 되돌림이 좀 세게 나오면서 그동안에 이렇게 벌어졌던 수익률 격차가 좀 좁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당분간은 신흥 아시아 쪽이 좀 더 매력적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요 밑에 그림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앞서도 말씀드렸던 게 펀더멘탈이었잖아요. 6월 달에 왜 이렇게 미국 증시가 좋았냐? 위에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파란색이 미국 23년 GDP 성장률 전망이고요. 회색이 중국 GDP 성장률 전망이에요. 5월 달에는 중국이 삐쭉 한번 했다가 그냥 내려오는 그림이었고, 반대로 미국은 버티다가 6월 달에 확 튀었어요. 그래서 6월 달에 미국 증시가 굉장히 강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채권금리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강한 모습들을 보여줬고, 여기서 바라봐야 될 것은 밑에 그림입니다. 파란색이 또 미국입니다. 미국 경제지표 서프라이즈 인덱스가 굉장히 셌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 5월, 6월 달에 미국 경제지표들이 예상보다 다 좋았다라는 얘기예요. 경제지표 서프라이즈 인덱스가 예상보다 얼마나 좋았냐? 좋으면 위로 가고 나쁘면 밑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경제지표 서프라이즈 인덱스가 좋았던 거고, 회색 선을 보시면은 중국은 올해 내내 계속 떨어졌어요. 3월 달 이후 계속적으로 떨어졌는데, 이 경기에 대한 흐름들이 반대로 갔기 때문에 GDP 성장률 전망도 엇갈렸고 경제지표 서프라이즈 인덱스도 엇갈렸기 때문에 최근과 같이 수익률 편차가 커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근데 이제부터 바라봐야 될 것은, 파란색인 미국 경제지표 서프라이즈 인덱스는 고점, 회색인 중국 경제지표 서프라이즈 인덱스는 저점이라는 거예요. 그동안 잘했다는 건 다 인정을 하고, 중국도 그동안 경제지표 나오는 대로 쇼크였다는 건 다 인정을 하는데, 고점이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저점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경제지표에 대한 눈높이가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오르락내리락 하지 쭉 올라가는 그림은 전혀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 경제지표에 대한 눈높이가 너무 높아져서 경제지표들이 예상보다는 좀 못할 것 같다라는 시그널들이 나오는 거고, 중국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경제지표 막 쇼크를 기록했는데 지금은 바닥권이다 보니까 앞으로는 경제지표 쇼크는 좀 점차 잦아들고 예상보다 좀 나은 경제지표들이 나올 수 있다. 눈높이 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당분간 7, 8월 달에는 미국은 좀 쉬고 중국과 한국 같은 신흥 아시아 쪽은 좀 올라오는 그림들을 좀 열어놓고 바라봐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뭔가 영화 볼 때 기대치가 너무 높으면 맞습니다. 네네. 항상 재미가 없죠. 없고, 기대하지 않고 보냐. 맞아요. 기대하지 않고 그냥 봤는데 조금이라도 재밌으면 정말 재밌는 것 같이 느껴지고, 기대를 이만큼 갖고 간 영화는 이만큼 넘어서지 않으면 별로 재미없다라고 그런 생각하는 기대의 거예요. 선이 여기에 맞습니다. 밑에가 하한 쪽이고 하단이고 위에가 쪽이고. 상단이죠. 네. 자, 그럼 미국 증시 쉬어가는데 지금 한국과 중국 분위기가 이제 반전이니까 이제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은데, 우선 일단 미국 증시가 쉬어간다고 보시는 이유는요? 미국 증시는 5월, 6월 달 굉장히 강한, 특히 6월 달에 너무 강한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그 과정에서 심리적으로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이 정점권에 도달했다는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위에 보시면은 전미투자자협회에서 발표하는 강세전망, 약세전망 스프레드인데, 이게 21년 하반기 이후 최고치까지 올라왔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여러분들도 인터넷 사이트 들어가서 CNN 머니 들어가시면 매일 업데이트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익스트림 그리드, 극단적인 탐욕 구간까지 왔는데 어느 레벨이냐? 오른쪽 보시면은 2023년, 그러니까 올해 2월 고점 수준이에요. 이때도 뭐 3월 달에 실리콘밸리뱅크 파산 사태가 있어서 대폭락을 하긴 했지만, 이때도 여기 고점을 조금 좀 쉬어갔거든요. 물론 미국 증시보다 한국 증시가 좀 더 상대적으로 양호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수준까지 왔다 이렇게 좀 꺾이는 그림이라서 심리적으로 굉장히 과열권에 와 있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 두 가지 지표는 그동안에도 보여드렸던 것처럼 리스크를 좀 가늠하는 지표거든요. 위로 올라가면 리스크에 대한 민감도가 높다, 밑으로
밑으로 떨어지면 리스크에 대한 민감도가 낮다라는 얘기인데 해석은 거꾸로 해야 됩니다. 밑으로 내려왔을 때는 리스크에 대한 민감도가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앞으로는 리스크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질 거야 라는 시그널이고, 위에 고점권에 있으면 이제는 리스크 변수들을 상당 부분 선반영했기 때문에 이제는 리스크 온 시그널이 나올 거야 라는 건데, 위에 보시면 단기 지표는 이미 반등을 하고 있고 중기 지표도 이제 바닥권에 위치해 있어서 리스크 온 시그널이 정점을 통과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변동성 지표인데요. 13까지 살짝 깨지기도 했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레벨이냐, 20년 1월 이후 최저치였어요. 그러니까 21년에 계속 시장이 상승했을 때보다 더 낮은 레벨까지 갔었거든요. 그러다가 최근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15% 회복 시도를 하고 있는데, 변동성 지표 또한 최저점권에서 반등을 하고 있다는 점, 즉 심리 과열, 리스크 온 시그널 정점, 변동성 지표 저점 통과, 이 세 가지가 심리와 수급 불안으로 인해서 시장을 조금만 더 흔들어 놓을 수 있는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미국 증시는 조금 쉴 수밖에 없는 그런 과열권에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그리고 또 오늘 밤에 이제 CPI 발표되잖아요. 그렇죠. 영상은 이제 뭐 오늘이나 내일 올라갈 텐데 예상되는 시나리오는요? 위에 오른쪽을 먼저 보시면 좋을 텐데요. 이게 전년 대비 변화율이에요. 4월 달에 CPI는 4.9, 그리고 5월은 4. 엄청 떨어졌죠. 이번에 또 떨어진대요. 3.1. 굉장히 괜찮은 그림입니다. 근데 문제는 코어 CPI예요. 유가랑 음식료 쪽을 뺀 코어 CPI는 4월이 5.5, 5월이 5.3, 6월이 5.1에서 5. 5 밑으로 안 간다라는 컨셉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CPI는 떨어지는데 코어 CPI는 더디게 떨어진다라는 것들이 좀 불안정한 요인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자, 그러면은 여기서 시나리오가 어떻게 될까? 뭐 다들 아실 것 같아요. 이보다 낮으면은 시장은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당연한 얘기입니다. 특히 주목해서 봐야 될 건 코어 CPI가 지금 블룸버그 컨센서스 기준으로 5%인데 여기서 살짝만 낮아져도 앞에 4자를 볼 거예요. 지난번에 CPI가 4자를 봤을 때 시장이 되게 환호했거든요. 야, 드디어 4%대로 들어왔어 라고 했는데, 이번에 CPI는 3%대를 보여줄 텐데 코어 CPI가 앞에 4자를 보여주면 시장은 정말 환호할 거다. 뭐 어찌됐든 간에 예상에 부합하거나 예상보다 낮은 그림이라면 시장이 굉장히 서프라이즈한 모멘텀이 될 텐데, 왜 그렇게 보냐면 두 번 금리 인상할 수 있다는 확률을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어요. 위에 그림 보시면은 7월 달에 금리 인상 한번 하고 11월 달에, 그러니까 7월 달이 5.3, 11월 달이 5.43이잖아요. 그러면은 7월 달에 한 번 하고 11월 달에 한 반번 할 수 있는 한 50% 정도의 확률로 금리 인상을 반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두 번 금리 인상 가능성을 50% 정도 반영을 하고 있는데 물가가 낮아졌다? 그러면은 11월 달에 금리 인상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막 시장이 환호를 할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로 예상보다 물가가 높게 나오면 어떡하냐? 단기적으로 좀 흔들릴 수밖에 없겠지만 저는 오히려 더 나빠지진 않는 그림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금리 인상을 두 번 할 수 있다는 확률이 지금 50% 정도 반영됐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3번, 4번으로 가진 않겠죠. 50% 정도만 추가적으로 반영을 하면 시장의 충격은 끝날 거다. 자, 이제부터는 경기와 물가, 통화정책 간의 사이클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시수게임이 벌어질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물가가 굉장히 높은 수준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시장이 쇼크를 먹기보다는 단기 변동성을 좀 자극하는 정도, 물가가 예상보다 낮게 되면 굉장히 서프라이즈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중요한 변수는 코어 CPI가 앞에 숫자를 4를 보여주냐, 그거를 핵심 변수로 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물가가 확인된 이후 시장이 그래도 충격이 덜할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인데 미국만 따로 뺀 겁니다. 보시면은 지금 70%대 들어와 있는데,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경제지표에 대한 눈높이가 너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앞으로 경제지표들이 예상보다 좀 못할 수 있다? 그러면 예상보다 못한 경제지표들이 나오게 된다면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 11월 달에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겠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경제지표들이 좀 부진하다 라는 거라죠. 그래서 밑에 그림 보시면 최근 들어서는 GDP 성장률을 보면은 침체는 없다라는 전망이 들어오고 있어요. 보통은 분기 단위로 2개 분기 연속 역성장이면 경기 침체다라는 것들을 예상을 하는데, 지금 보면 역성장은 한 번밖에 없죠. 근데 여기서 경제지표들이 계속적으로 낮아지게 된다면 또다시 2023년 3분기 마이너스 성장이 가능한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침체에 대한 논란이 벌어질 수 있겠죠. 즉 경기 흐름과 통화정책 흐름 사이에서 좀 왔다 갔다 하는, 심리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흐름들이 나올 수 있겠다. 즉 CPI 확인된 이후 경제지표들이 좀 부진함에 따라서 금리 인상에 대한 걱정들을 좀 덜어내면서 바닥은 잡겠지만 경기 불확실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는 강도도 좀 제약적일 거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그림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는 위에 왼쪽 보시는 것처럼 물가 통화정책 경기가 좋으면은 금리 인상 더 많이 하는 거 아니야? 물가가 높으면은 금리 인상 더 많이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6월 CPI랑 7월 FMC를 지나면서는 아마도 경기와 통화정책과 물가 간의 흐름들이 더 나빠지는 그림보다는 좀 시장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 흐름이지 않을까. 다만 경기 변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시장이 쭉쭉 뻗어나가는 그림보다는 바닥은 잡겠지만 올라가는 폭도 한정적인 좀 박스권 등락을 이어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거 정리하면 미국 6월 CPI 확인 후에 이제 안정은 좀 찾겠지만 네. 경기와 통화정책사에서 시속 게임을 해서 강한 상승 기대하기 어렵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중국은요? 중국은 많은 분들이 경기 안 좋아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최근 제가 세미나 다니면서 이 그림을 보여드리면 동의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도 많이 안 좋은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을 하시는 분도 계신데 일단 위에 그림을 보시면요 중국 PMI라고 해서 서베이를 하는 겁니다. 서베이하는 지표인데 50 기준으로 위라고 한다면 확장 국면, 밑이라고 한다면 수축 국면이에요. 자 보시면은 50을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하는 정도지 작년 말처럼 아니면 작년 2분기처럼 막 떨어지는 그림은 아니에요. 많이 밑에 있진 않네요. 네. 그리고 최근 통계국 PMI를 보면은 48.8에서 조금 올라왔고 그리고 제 차이신 PMI는 52를 유지하고 있고 경기가 그렇게 엄청나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나빠 했던 이유는 밑에 그림 때문이에요.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을 또 중국만 뺀 건데 중국 경제 지표에 대한 너무 큰 기대가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 155까지 올라왔거든요. 155가 어느 수준이냐면 2006 차이나붐이라고 했을 때 이 정도의 경기 회복 기대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너무나도 기대가 높다 보니까 경제 지표가 발표되는 대로 맨날 쇼크를 기록했던 거죠. 그 결과 거의 수직 낙하를 해서 지금 경제 지표 서프라이즈 인덱스가 마이너스 80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더 나빠질까? 더 나빠졌던 경우를 한번 보시면은 코로나 때랑 유럽 재정위기 때랑 금융위기 때밖에 없어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는 경제지표에 대한 눈높이가 많이 낮아진 만큼 더 나쁜 경제지표들이 나오지 않을 거다. 실제로 위에 보셨던 PMI도 차이신 PMI는 예상보다 좋았고요. 통계국 PMI도 예상에 부합했습니다. 그동안의 쇼크에선 좀 벗어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다음 주 17일 날 발표되는 중국 실물 지표들이 또 둔화되는 그림이긴 한데 여기 밑에 보시는 것처럼 지난달보다 더 둔화되는 그림이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예상에 부합하거나 예상보다 조금이라도 좋은 그림이 나오면 시장에서는 좀 다른 생각을 하겠죠. 무슨 생각을 할 거냐? 위의 그림을 다시 볼 것 같아요. 분기별로 GDP 성장률, 투자 증가율, 산업 생산 증가율, 소매 판매 증가율을 보여드렸는데 등락은 있다고 하고 23년 2분기에는 워낙 기저효과가 커서 삐죽하는 그림이긴 하지만 24년 2분기 GDP 성장률이 2.9 1분기는 4.5, 3분기는 5, 4분기는 5.4. 자, 완만하게나마 모멘텀이 살아나는 구간이라는 점들을 다시 인지하게 된다면 아까 맨 처음 보여드렸던 중국 증시는 올해 초 이후 거의 바닥권이잖아요. 근데 경기 흐름만 본다 하더라도 우상향일 수 있어요. 요 갭을 메워주는 상승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중국 쪽에서의 경기가 너무 좋다라는 그림보다는 경기는 아직까지 불안정하지만 경기 모멘텀 회복 국면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것만으로도 중국발 훈풍이 좀 불어오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중국발 훈풍 얘기하셔서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그러면 신뢰가 회복되면 중국 소비주 봐야 하나요? 아니면 다른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건가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은 많은 분들이 그럼 화장품 사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원자재 관련주 사야 되나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조금은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받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막 올라가는 추세를 바꾸버리는 그림은 아닌 것 같아요. 첫 번째 한국 화장품은 좀 경쟁력을 좀 많이 잃었고 그렇죠. 원자재는 중국 쪽에서 원자재 수요가 옛날만큼 강하지 못해요. 공장들은 많이 신흥아시아로 이전을 했고 중국 내에서 신재생 에너지 비중이 최근 10년 동안 10배 이상 늘었고 이런 그림이 있다 보니까 그쪽 중국 옛날에 그러니까 2015년, 2008년, 2007년에 생각했던 중국 관련주들이 움직인다라기보단 제가 주목해서 보는 부분은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달러 인덱스의 흐름에도 영향을 많이 받지만 위안화 약세 압력이 커질 때마다 원달러 환율도 좀 흔들렸거든요. 자, 그래서 위에 그림 보시면은 상관관계는 위안화랑 좀 더 연관성이 높죠. 특히 4월, 5월 달에 보면은 위안화가 7을 넘어서는 그림이 나타나면서 같이 올라갔었고 그러다가 좀 내려갔던 그림이 있었을 때가 요 밑에 그림 보시면요. 달러 대비 원화가 약한가, 달러 대비 위안화가 약한가를 보여드리는 건데 자, 5월 초부터 6월 중순까지 위안화가 달러가 올라가는 것만큼만 멈춰 있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이 와장창 깨졌어요. 1,300원 중반에 있던 게 1,200원대로 내려왔죠. 이런 그림이 나타나면 어떤 변화가 있나? 외국인이 들어옵니다.
외국인이 5월 초부터 6월 중순까지 4조 6천억으로 샀거든요. 얼마나 샀을까 보면 4조 6천억으로 샀는데 위의 그림이 5월 3일부터 6월 13일까지 즉 위안화가 안정을 찾으면서 원달러율이 내려오고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던 때인데 뭐 그냥 반도체를 주장창 샀고요. 그 다음이 IT 가전, 자동차, IT 하드웨어, 보험, 조선, 상사자본재, 기계 뭐 이런 업종들을 샀어요. 자 근데 보면은 외국인이 샀던 업종들 대부분이 코스피보다 시장 수익률이 훨씬 좋았어요. 그러면서 시장을 이끌어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목하는 것은 중국 경기 회복은 유효하다. 그럼 위안화 약세력이 진정된다. 그럼 원화 강세력이 커지고 외국인 수급이 개선되면서 코스피 시장에는 훈풍이 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외국인이 사는 업종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몇 개는. 반도체, IT 가전, 자동차, 기계는 계속 사요. 연초부터 쉬지 않고 삽니다. 여기에다가 최근 사는 업종들이 IT 하드웨어, 조선 뭐 이런 업종들이에요. 지금 보면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저는 이번에 외국인 수급이 다시금 들어온다면 똑같은 비슷한 업종들이 또 한 번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한국 펀더멘탈의 변화를 보면은 얘네들밖에 없겠다. 얘네들 계속 가져가야겠다. 쭉 말씀드리겠지만 2분기 실적을 봐도 그렇고 경기 모멘텀 봐도 그렇고 이익 모멘텀 수출 봐도 그렇고 얘네들 압축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를 일방적으로 많이 사는 가운데 차별적으로 외국인이 순매수하는 업종들을 계속적으로 지켜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코스피 훈풍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한국 펀드메타는 좀 어떤 상황인가요? 좋지 않다는 의견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최근 들어서는 뭐 부정적인 의견들이 좀 많다, 좀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많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데이터를 보여드리면은 좀 그렇진 않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 주말에 업데이트된 OECD 경기 선행지수입니다. 빨간색인데요, 위에 그림에서 이번에 업데이트되면서 4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다는 그림이 나오고 있어요. 경기가 턴어라운드하고 있다는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고 밑에 보시면은 회색은 OECD 경기 선행지수, 파란색이 통계청 한국 경기 선행지수 순환변동치인데 이것도 좀 바닥권에 근접했다는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기가 나빠지는 그림이라기보다는 경기가 저점권에 있고 저점을 통과하는 과정에 있다는 것들을 사이클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고요. 자, 제조업 경기 위의 그림은 제조업 광공업 생산 증가율은 마이너스를 줄이고 가동률이 올라오고 있죠. 이런 그림들이 나타나는데 그동안 제조업 경기 발목을 잡았던 게 재고가 너무 많다, 생산 능력이 안 된다. 밑에 그림 때문이에요. 재고 출하 비율이 계속 올라가면서 나가는 것보다 재고가 쌓이는 속도가 더 컸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5월 달에 기점으로 꺾였고 진짜 중요한 거는 생산 능력이 5월 달에 처음으로 반등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조업 경기도 더 나빠지기보다는 좋아지는 그림인데 라는 생각할 수 있는 정도고 또 하나 소비는 뭐 기저효과의 영향도 있긴 하겠지만 좋아요. 많은 분들이 속이 너무 안 좋다라고 하시는데 중산층 이하나 저신용 가계에 대한 부담들은 좀 남아있지만 전반적인 소비, 한국 전체의 소비는 좀 살아나고 있다. 특히 내구재 중심으로 살아나고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밑에 그림 보시는 것처럼 한국 경제의 특징이긴 한데 수출이 좋아지면 소비 심리가 살아나요. 한국 경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긴 하겠지만 수출이 개선돼? 그럼 한국 경제 괜찮아지겠네? 그럼 내 여건도 좋아지나? 소비 괜찮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이클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시점에서는 더 나빠지는 그림이라기보다는 경기 사이클은 바닥을 통과하고 있고 제조업 경기도 바닥을 통과하고 있고 소비는 좀 플러스 반전을 하거나 좀 더 좋아지는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경기 측면에서 그렇게 걱정할 만한 이유는 없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근데 가장 논란이 된 게 수출인 것 같아요. 파란색 선이 한국 수출 증가율이고 빨간색 선이 일평균 수출 증가율인데 이번에 수출이 마이너스 두 자릿수였던 게 전년 대비 변화율이 마이너스 6으로 확 줄었거든요. 그랬더니 또 기저효과 때문이야. 22년 6월 달에 수출 증가율이 툭 떨어졌기 때문에 이게 올라오는 거지 좋아지는 게 아니야 라고 하시는데 근데 거꾸로 말씀드리면 1, 2, 3, 4, 5월 달에 계속적으로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 두 자릿수였던 이유는 작년 1, 2, 3, 4, 5월 달이 너무 잘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작년 5월 달까지 수출 데이터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니야 라 그랬어야 되는데 올해 5월까지 수출 데이터가 나쁜 건 나쁜 거고 6월 달에 반등한 건 기저효과야 라고 하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기준점은 똑같이 해야 되니까요. 맞습니다. 기준점을 좀 제거하고 전년 대비 증가를 제거하고 보여드리는 그림이 수출 금액이에요. 보시면 나빠지나요? 1월을 저점으로 쭉 올라가고 있죠. 3월 달에 삐쭉하긴 했지만 1월 저점으로 2, 4, 5, 6 올라갑니다. 특히 반도체를 보시면 올해 들어서 최대 수출 금액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대중국 수출 금액도 올해 최고치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어요.
한중 관계가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나쁜가요? 최악의 상황을 지나서 좀 개선되고 있다는 그림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조업일수가 있죠. 뭐 휴일이 있고 그러니까 조업일수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어서, 자, 일평균 수출 금액을 보면 좀 더 뚜렷합니다. 작년 11월이 저점이었고요. 4월 달에는 반도체 수출 계절성 때문에 좀 줄어들긴 했지만 올라가는 그림이죠. 특히 밑에 보시면은 반도체 일평균 수출 금액이 3억 9천만 달러. 작년 10월 이후 최고치. 이런 그림들이 나오고 있어서 저는 수출이 더 나빠진다는 그림이 아니라 올해 1, 2, 3월을 지나면서 바닥을 통과했고 회복 국면에 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제조업 경기 회복, 소비 회복, 그리고 수출도 지금은 바닥을 잡고 올라가는 그림, 경기 사이클도 저점 통과하는 그림, 3분기 때는 더 나빠질 그림인가 아니면 조금 더 개선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 저는 개선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 데이터들도 괜찮은 것 같고, 한국은 또 수출로 먹고 산다는 네. 수출 데이터도 괜찮은 것 같으면 한국 기업 이익도 당연히 좋아지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기업 이익도 지금은 좋아지는 사이클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물론 예상치긴 합니다. 근데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작년 4분기, 순이익 기준으로는 올해 1분기를 저점으로 이익 레벨 자체가 올라가는 그림이에요. 보통 수출이 개선되면 이런 레벨 자체가 올라가는 그림이 만들어지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이익 레벨이 올라감에 따라서 변하는 게 여러 가지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게 밑에 그림에 있는 12개월 선의 EPS예요. 지금부터 12개월 뒤까지 예상되는 이익 전망이 어떤 흐름인가가 중요한데, 이게 바닥을 잡고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저점 대비 20% 올라갔고요. 순이익은 16.8%, 9% 올라갔어요. 이것 또한 2021년 8월 이후 처음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에요. 앞으로 흐름들을 보면 이익 레벨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 12개월 선의 EPS는 꾸준히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왜 이게 중요한가? 위에 그림 한번 보실게요. 코스피가 2600선을 깨고 2500선 초중반까지 내려왔는데 PR은 11.2배까지 내려왔어요. 13배였던 게 11.2배로 간 거예요. 11.2배 수준이면 올해 작년 말 코스피가 2400 돌파 시도했을 때 레벨이에요. 그보다 낮아요. 이때가 11.6배였거든요. 그때보다 더 낮은 거죠. 왜? 이익이 올라왔으니까. 자, 그러면은 이 의미는 뭐냐면은 밸류에이션 상으로 의미 있는 저점과 저항선이 계속 상향 조정된다는 의미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6월 초중반에 12.4배, 그러니까 올해 평균 수준이 2650이라서 단기적으로는 좀 저항이 될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리고 좀 조정을 받고 있었고, 그런데 이게 조정을 받다 보니까 이익 전망은 계속적으로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12.4배라도 6월 초에는 2650이었던 게 지금 2790. 그래서 제가 2800 돌파 치료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밸류에이션 하단도 11.39배가 어느 정도 2550선까지 올라왔고, 올해 평균의 마이너스 2표준 편차 수준인 11.2배도 2510선까지 내려왔어요. 그리고 PBR도 올해 평균 수치가 2530선. 그래서 2510, 30, 50 여기에 되게 중요한 지지대가 만들어져 있어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살릴 때다 라고 말씀드렸던 건 2500이 깨진다 하더라도 일시적이고, 그럼 너무나도 좋은 매수 기회고, 2500 초중반이라면 지금 2800선 돌파 시도를 한번 노려보고 지수만으로도 한 10%의 상승 여력을 열어놓고 대응할 수 있는 구간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이익 전망이 올라오는 것만큼 시장 흐름들이 굉장히 단단해지고 상승 여력은 커지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죠. 지금 2500이 깨지면 이제 사기 좋은 시점을 얘기해 주셔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올해 초만 해도 작년 12월만 해도 뭐 2000 깨진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았잖아요. 이제 그런 얘기 잘 안 들리잖아요. 그런 시나리오가 무너진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경기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저희도 코스피 뭐 2000까지는 아니었지만 코스피가 1분기 때는 되게 불안정할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작년 말 올해 초에 그렇게 봤던 이유는 그 당시 11월 12월 달에 GDP 성장률 전망치를 보면 미국, 중국, 유럽, 한국 뭐 전 세계적으로 1분기, 2분기에 경기 저점을 통과할 거라는 전망이 있었고, 이 당시에는 미국하고 유럽은 역성장이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경기 침체기가 2023년 상반기에 다 몰릴 거다라고 하면서 되게 굴루미한 전망들이 많았고, 저는 그래도 조정을 받아도 2분기, 3분기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건 지금 보여드렸던 12개월 선의 EPS가 반전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왜 바뀐 거냐? 지금 경제 성장 전망을 보면 다 달라졌어요.
중국은 22년 4분기가 저점인 걸로 확인되고 있고요. 미국은 23년 4분기 또는 24년 1분기, 유럽은 23년 3분기. 자, 그러면은 23년 1분기, 2분기, 3분기가 오히려 더 좋은 구간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최악의 상황에서 올해를 놓고 보면은 경기적인 측면에는 계속적으로 안정적인 구간으로 바뀌면서 시장에서의 판단이라든지 전망 자체가 뒤집어졌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도 3월 달부터는 조정시 매수 전략 계속적으로 강조드리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EPS 전망이 워낙 강하게 올라가고 있어서 하단도 높아지고 있으니까 원래는 2300, 2400 말씀드리다가 최근에 2500도 안 깰 것 같으니까 지금 2550 깨거나 2550 근접하거나 깨면은 뭐 적극적으로 사야 된다. 제가 이런 것들을 주간 전망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업데이트 드렸거든요. 그래서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거는 코스피 단기 조정이 있을 거다. 2550 근접하거나 2550이 깨지면 사야 될 때다. 변동성이 커지면 사자 라는 말씀드렸는데, 최근 며칠 동안 좀 반등을 하고 있죠. 그렇게 본다면 2500 초반에서 지지력 테스트 몇 번 더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게 무너지는 그림이라기보다는 지지력 테스트 이후 다시 올라가는 그림. 7월 중에는 2600 돌파 시도, 8월 중에는 2700선 후반 까지 열려 있으니까 그런 것들 염두에 두고 시장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그럼 있습니다. 이런 이제 증시를 올릴 수 있는 게 펀더멘트가 관련된 뭐 수출 데이터든 뭐 경기가 이제 좋아져야 되는 거일 텐데, 그럼 이게 어쨌든 지금 이제 바닥을 좀 찍고 지금 엄청 좋다가 아니라 바닥 찍고 좀 올라가고 있는 그림이라는 거잖아요. 이건 한번 이렇게 방향을 정하면 그래도 이렇게 되진 않는 건가요? 네. 보통은 이렇게 올라간다 하더라도 경기 선행지수는 이렇게 쭉 올라가는 사이클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짧으면 1년 6개월, 길면은 2년 정도 사이클로 올라가는 그림이 나타나고요. 다만 EPS 같은 경우는 실적 전망 추이가 바뀌다 보니까 방향성은 이렇다 하더라도 올라갔다가 쉬었다가 올라갔다가 쉬었다가 이럴 수는 있어요. 큰 방향은 그래도 네, 위쪽이다. 그래서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년까지 시장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이유도, 지금 경기 저점을 통과하게 된다면 최소한 1년 반이라고 봤을 때 내년 말까지는 경기가 좀 개선되는 사이클, 실적도 우상향하는 사이클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죠.